자, 지금부터는 C++ 프로그램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C와 자바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 C++은 쉽게 접근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C++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이 영상 제작은 전산 공무원 시험 기준입니다. 해서 앞으로 과연 전산 공무원 시험에 이 C++이 얼마나 출제될 것인가 먼저 분석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분석하면은 과거의 전산 공무원 시험에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이 있을 적에는 C++은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대신에 정보 보호론 과목으로 변경이 되고 단지 컴퓨터 일반에서 조금씩 프로그래밍 언어가 몇 개씩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이 컴퓨터 일반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최근에 지방직 국업 등에서 C++ 프로그램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서 C++ 프로그램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깊이 많은 공부량을 투입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C++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영상 강의 제작을 앞으로 과연 C++이 컴퓨터 일반에서 출제되면은 무엇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걸 감안해서 C++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가끔 기업이나 공사 같은 전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 C++ 프로그램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을 토대로 C++은 핵심 내용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앞에서 다룬 C, 자바, C++의 관계부터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C하고 C++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C 언어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 C++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이 C에서 참조형, 인라인 함수, 디폴트 매개 변수, 가상함수, 예외 처리, 클래스 등이 추가된 것이 C++ 추가된 것은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버전에 따라서 점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C++은 C에서 무엇이 객체 지향 개념이 추가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C++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아래쪽을 봅니다. 아래쪽에는 C하고 자바하고 C++의 관계인데 이 그림으로 완벽하게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오른쪽부터 봅니다. 우리가 어느 종류에서 C는 뭐라고 합니까? 명령형 언어, 자바는 뭐라고 하죠?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은 뭘까요? C++은 C처럼 명령형도 지원하고 객체 지향 개념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 문제가 출제되면 답변은 뭐라고 해야 되죠? C++은 명령형 언어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안 되죠. 객체 지향 언어라고 출제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룰 파이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 앞에 순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파이썬은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객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객체로 취급한다. 이거는 무슨 뜻을 안고 있느냐? 기본 자료형, 이 기본 자료형은 다르게 원시 타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 자료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료형이 뭘까요? 기본 자료형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실제 값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원시 타입, 기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체, 이 객체에 있는 것은 참조형을 말하는 거죠. 참조형은 실제 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를 참조하는 또는 객체를 참조한다. 이 개념이죠. 해서 기본 자료형하고 객체 개념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파이썬에서 할당문 P는 10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P는 기본 자료형처럼 우리 눈에 보이죠. 하지만
파이썬 내부적으로 이 P는 100이라고 했을 때 기본형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100% 객체로 취급한다. 해서 파이썬은 순수 객체 지향 언어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메모리 주소 포인터처럼 P는 참조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왼쪽 그림을 볼까요? 바로 이 C하고 자바는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자바는 C처럼 무엇을 기본 자료형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기본 자료형은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을 것이고 아래쪽을 봅니다. 객체 지향 언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상속이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상속에서 다중 상속하고 단일 상속이 있는데 많은 언어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 있는 것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현재 다중 상속을 지원하는 언어는 C++ 하고 파이썬 이렇게 정리하고 자와와 C#은 어떻게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단일 상속만 지원한다. 최소한 이 정도를 정리하는데 이 내용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는 프로그램 구현에서 다중 상속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자바하고 C#은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자바 할 때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중 상속 흉내낼 수 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C++ 하기 전에 이들 언어의 관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도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 출제될까 싶어서 정리하자 정도입니다. 자, 먼저 간단한 C++ 코드 하나 살펴봅니다. 제가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좌측, 최신, 우측은 구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최신, 구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최신 방식으로 하는 것은 메인 함수 기술하기 전에 먼저 include하고 iostream 이렇게 기술하고 구식 방식은 똑같은데 차이가 뭘까요? include하고 iostream이라고 기술하되 반드시 .h 확장명 h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신 방식은 추가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유익문을 추가하고 네임스페이스 std라고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자, 오른쪽 하단을 봅니다. 자, 우리가 C하고 C++은 무엇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대부 C++로 공부하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C 공부할 때는 확장명을 C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C++ 공부할 때는 확장명을 C로 하면 안 되고 CPP로 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이 대부 C++에서는 이 파일 확장명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 확장명을 C로 하느냐 확장명을 CPP로 하느냐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하되 우리는 C++ 공부할 때는 반드시 확장명을 C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할까요? CPP로 해야 된다는 거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 분석해 봅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 받은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분석하면 A는 5고 Y, 그리고 Y는 -A 뿔뿔. 이 내용을 가끔 질문 받는데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력문은 우리가 C에서는 프린트 포맷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C++에서는 프린트 포맷 사용하지 않고 콘솔 아웃, C 아웃 바로 이게 출력문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C++에서는 입출력에서 콘솔 인 입력, 콘솔 아웃 출력 많이 사용하는데 콘솔 약으로 앞에 C만 쓰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서는 C하고 IN 이렇게 쓰고 출력에서는 C하고 OUT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꺽쇠갈로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출력할 내용 A 쓰고 그 다음 다시 꺽쇠갈로 두 개 하고 바로 출력할 내용을 연결하는 거죠. 바로 이중 따옴표 안에 콤마 적었으니까 콤마가 그대로 출력되고 계속 꺽쇠갈로 두 개 하고 Y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엔드라인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역슬래시(n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슬래시(n이라고 해도 되는데 C++ 프로그램 보면 역슬래시(n)
잘 안 되어 있고 바로 이 엔드라인 END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실행 결과는 6,-5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 5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았습니다. 설명합니다. 아래쪽 해설을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a 뿔뿔이죠. 먼저 y 값에 무엇이 대입될까요? 마이너스 a 값이 대입되겠죠. 뿔뿔이 뒤에 있으니까 a는 5입니다. 근데 앞에 빼기 기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는 하나 증가하니까 5에서 무엇이 6이 될 것입니다. 해서 출력 결과는 a는 6이 되고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간단한 C++ 코드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C++에서 지원하는 네임스페이스 해석하면 이런 공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펴봅니다. 코드 분석하면 먼저 이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죠. 이름을 ns1 그러니까 ns1이라는 공간 안에 intA는 3이라는 변수를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ns2라는 이름을 가지는 네임 공간에 역시 같은 변수 이름 intA는 4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 들어가면 이 블럭을 들어가면서 역시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같은 이름의 intA는 5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름 A를 여러 번 정의하고 콘솔 아웃에서 A라고 하면 이때 A는 무엇이 될까? 이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런 개념은 특별한 게 없으면 이 지역 변수 A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첫 번째 콘솔 아웃에서 A 그러면 5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ns1이라는 네임 공간 이름을 붙이고 이 땡땡을 붙입니다. A 하면 뭐가 될까요? ns1에 있는 intA는 3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출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ns2의 a니까 무엇이? ns2에 정의된 intA는 4가 출력되는 것. 바로 이게 네임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럭 들어갔다가 블럭을 벗어났습니다. 블럭을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선언을 합니다. using namespace ns1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가 없으면 ns1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밑에 콘솔 아웃을 봅니다. 이 네임스페이스가 using 되었지만 앞에 무엇이 붙어 있으면 네임 공간 이름 ns2가 붙어 있으면서 a 하면 이 a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ns2에 있는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4가 출력되고 이 네임 공간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순하게 a 하면 이때 a는 뭘까요? 위에 using namespace ns1이라고 했으니까 ns1에 있는 intA는 3이 되어서 여기서는 무엇이 3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네임스페이스 기본 개념, 네임스페이스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C++에서 지원하는 포인터와 참조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C는 포인터를 지원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인터. 그리고 자바는 포인터는 지원하지 않고 무엇을? 참조형을 지원한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터하고 참조형의 구체적인 차이는 뭘까요?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참조형은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포인터 주소 연산 배웠습니다. P 뿔뿔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조형은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해서 자바에서 참조형은 주소 어쩌고 저쩌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고 자바의 참조형은 객체를 참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C++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포인터와 참조형을 모두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 코드를 살펴봅니다. intA는 7, 우리는 일반 변수죠. 그러면 A라는 고유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고 A는 7이라는 값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int %r, 이때 r이 바로 뭘까요? C++에서 이야기하는 참조형입니다. 바로 이 참조형은 앞에 기호 뭐를 이 앰퍼샌드를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A를 참조형에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뜻이 된다?
바로 이 참조형 R이 곧 무엇이라는 거죠? 일반 변수 A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해설을 봅니다. 이 참조형은 일반 변수처럼 새로운 기억 공간이 할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죠? 고유의 기억 공간이 확보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참조형은 변수처럼 보이지만 일반 변수나 포인터처럼 무시, 고유의 새로운 기억 공간이 할당되지는 않고 단지 참조하는 변수, 그 닉네임으로 사용된다, 별칭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코드 아래쪽에 int 포인터 p입니다. 바로 p는 포인터니까 별도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죠. 포인터는 위에 있는 r은 어떻게 될까요? 참조형으로 포인터 p처럼 고유의 기억 공간은 할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a 위에서 참조형에서는 %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인터에서는 % 붙여야만 a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포인터 p에 대입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포인터 p는 이렇게 고유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 장소에 a의 주소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p는 100 값을 가지는 것이고 해서 포인트 p가 어디를 a를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포인트도 하였으니까 잘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솔 아웃에서 출력을 해볼까요? 바로 r을 출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은 곧 무엇을 a하고 같은 것이죠. 해서 7이 출력되고 포인트는 별표를 붙여야 내용물이 되니까 별표 p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력 7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더 깊이 있게 설명할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지금은 C 뿔뿔은 포인터와 참조형을 지원하는데 참조형은 % 기호를 붙여서 선언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참조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처럼 사용되지만 외부적으로 실제 사용할 때는 일반 변수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출력에서 R은 참조형, 뭐 포인터처럼 사용되지만 포인터처럼 뭐 별표를 붙인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일반 변수처럼 단순하게 R, 뭐 A 일반 변수 쓰듯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C 뿔뿔에서 지원하는 참조형과 포인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 뿔뿔에서 지원하는 inline 함수입니다. inline 함수가 뭘까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앞에서 배운 C나 자바에서는 inline 함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 뿔뿔은 inline 함수를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가 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매크로 함수가 있었죠. 그리고 일반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드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먼저 코드에서 define으로 정의한 함수가 뭐냐? 매크로 함수입니다. 해서 첫 번째 define하고 합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합1이 바로 매크로 함수입니다. 자, 정의를 a 더하기 b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합2가 있는데 이 합2가 바로 함수,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nline 함수, 뭐 매크로 함수 이런 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일반 함수, 그래서 여기서 합2는 무엇이냐? 일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함수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죠. 그냥 return a 더하기 b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C 뿔뿔에서 지원하는 inline 함수는 뭘까요? 외관상은 그냥 일반 함수하고 똑같은데 단지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 키워드 inline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합3은 뭘까요? 바로 inline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겠죠. 왜 inline 함수를 사용하느냐? 바로 inline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그 좋은 점이 뭘까요? 설명합니다. 자, 이 먼저 매크로 함수하고 일반 함수 차이는 뭐냐면은 매크로 함수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부작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반대가 되는 거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대신에 무엇이 부작용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일반 함수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거론되었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함수는 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데 일반 함수는 속도가 늦을까요? 이 부분에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크로 개념은 뭘까요? 그 장소에 있는 그대로 전개되는 것이죠. 해서 원시 코드가 그 매크로 함수 그 있는 장소에 컴파일 될 때도 그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프해 가는 일이 없다 해서 연속적으로 실행되니까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그 대신에 일반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함수 있는 장소에서 실행될 때 점프해 갔다가 되돌아오는 원리입니다. 해서 분기가 되고 또 되돌아오고 하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겠죠. 해서 일반 함수는 매크로 함수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될 때, 다시 말하면 실행될 때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라인 함수는 뭘까요? 바로 이 인라인 함수는 매크로 함수가 가지는 장점, 처리 속도가 빠른 것, 그리고 부작용 발생되지 않는다. 나쁜 점은 안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아래 코드를 봅니다. 자, 아래 코드에서 H1은 2 곱하기 합1, 이건 매크로 함수입니다. 3, 4. 자, 이 매크로 함수는 있는 그대로 전개되므로 오른쪽으로 봅니다. 2 곱하기 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 3, 4가 있는데 연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2 곱하기 3이 먼저 연산되는 것이죠. 그러면 6이에요. 6 더하기 4니까 결과가 얼마 될까요? 바로 10이 되는 것인데, 합 2를 볼까요? 합 2에서는 2 곱하기 합 2인데 이거는 일반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는 위에서 리턴 값이 a 더하기 b예요. 그러면 3, 4 넣으면 리턴 값이 7이죠. 그래서 이거는 2, 7이 어떻게 될까요? 14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놓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a 더하기 b니까 3 더하기 4는 7이니까 예상하기로는 2 곱하기 7이니까 14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매크로 함수는 가로가 없으면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된다. 왜? 연산자 우선순위.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없애기 위해서는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죠. 매크로 정의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붙이자, 이렇게 가로를 붙이자,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식에서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로가 없으면 이런 걸 우리가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라인 함수는 어떻게 될까? 바로 아래쪽에 합3, 2 곱하기 합3하고 역시 인수 3, 4입니다. 그러면 인라인 함수는 매크로처럼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함수처럼 처리될 것이냐? 결론입니다. 바로 매크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반 함수처럼 작동되어서 2, 7이 14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라인 함수 가지는 주 특징, 처리 속도는 빠르면서 부작용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C++에서 지원하는 인라인 함수 특징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C++이 지원하는 인라인 함수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